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는 생각. 아마 다들 마음 한구석에 품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멋지게 기타 연주하는 모습이라든지, 외국어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상상, 아니면 나만의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까지요. 네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텐데 하는 생각에 딱 발목을 잡히고 나죠. 바로 그 지점, 그 막막함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조시 카우프먼의 첫 20시간의 법칙.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당신이 미뤄왔던 그 기술 하나를 한 달 안에, 아니 딱 20시간 만에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와,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함께 그려보는 겁니다.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봐야겠네요.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 아, 유명하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 말이요.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이번 생은 틀렸구나 싶잖아요. 맞아요.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숫자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20시간이라는 개념은 그 1만 시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는 우리에게 아니, 방법이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어요. 오해요? 네. 1만 시간 법칙은 타이거 우즈나 김연아 선수처럼 세계 최정상을 목표로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동네 대회에서라도 좀 잘하고 싶은 정도인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그냥 내가 좋아해서 하는 활동을 어설프게 흉내만 내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그거거든요. 20시간 법칙은 완벽한 마스터가 아니라 초반에 그 지긋지긋한 좌절의 장벽을 깨부수고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는 지점까지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 좌절의 장벽을 깨부수는 방법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그 20시간을 채우는 구체적인 시스템은 뭘까요? 혹시 영화 매트릭스처럼 머리에 뭘 꽂으면 나 쿵푸 할 줄 알아 하게 되는 그런 비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하하, 그랬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마법은 아니고요. 아주 체계적인 공학의 각입니다. 공학이요? 네, 저자가 빠른 기술 습득을 위한 4단계 핵심 전략을 제시합니다. 네. 첫째, 배우려는 기술을 최대한 아주 작은 하위 기술들로 잘게 쪼개는 분해하기. 분해하기. 둘째, 연습하면서 스스로 뭐가 틀렸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만큼만 배우기. 너무 깊게 파지 말라는 거죠. 딱 그 정도만. 네. 셋째, 연습을 방해하는 모든 물리적, 정신적 장벽을 제거하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하위 기술부터 최소 20시간 동안 연습하기. 이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되게 당연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냥 쪼개서 공부 좀 하고 방해 없이 20시간 연습해라.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 사람들이 놓치는 숨은 1인치는 뭘까요? 바로 그 순서와 갑단계의 진짜 의미입니다. 순서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4번째 단계, 연습하기에 바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왜 실력이 늘지 않는지 좌절하죠. 저네요. 하지만 이 방법론의 정수는 1번과 3번, 즉 분해와 장벽 제거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과 환경 설정이 있어야 그 20시간의 연습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냥 20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설계된 20시간을 보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헬스장에 가서 20시간 동안 기구를 만지작거리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어떤 근육을 키울지 목표를 정하고, 이게 분해고요. 운동 루틴을 짜고, 이게 배우기, 그리고 운동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락커에 넣어두는 장벽 제거. 이 준비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드는데 아주 와닿아요. 네, 학창시절 스페인어 수업에서 A학점을 받았는데 정작 멕시코 식당에서 주문 한마디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반면 그의 친구 카를로스는 문법 지식은 부족해도 그냥 부딪히고 대화하면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됐죠. 여기서 스페인어 문법 지식은 배우는 것이고 카를로스의 대화는 실행하는 것입니다. 다르네요. 지식은 실행을 돕는 도구일 뿐 실행 그 자체를 대체할 순 없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제대로 설계된 20시간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죠. 저자가 이걸 일시적인 몰입 상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면서 10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네. 이걸 다 살펴보기는 어려우니 가장 뼈대가 되는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사랑할 만한 프로젝트를 선택하라. 이건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요? 당연하지만 가장 강력한 원칙입니다.
배우는 과정은요, 필연적으로 어려움과 지루함을 동반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걸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순수한 흥미와 열정이 없으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단순히 요즘 코딩이 유망하다던데 라는 생각만으로 시작하면 첫 번째 에러 메시지를 만나는 순간 좌절의 장벽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죠. 하긴 정말 내가 만들고 싶은 간단한 웹사이트가 있다는 목표가 있다면 그 에러 메시지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구글링이라도 더 해보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두 번째 원칙, 한 번에 하나의 기술에만 집중하라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기타도 쳤다가 코딩도 했다가 아니 영상 편집도 깔짝거리면 정확히 짚으셨어요. 그건 마치 호스 하나로 양동이 3개의 동시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가 확 와닿네요. 결국 어느 하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바닥만 축축해지죠. 우리의 에너지와 집중력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딱 20시간, 약 3주에서 4주 정도의 기간 동안은 오직 하나의 최애 프로젝트에만 에너지를 쏟아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저한테는 정말 아하 하는 순간을 줬습니다. 어떤 거죠? 목표 수행 수준을 정의하라. 이게 무슨 뜻이죠? 월드 클래스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운다고 할 때 무의식적으로 전문가 수준을 상상해요. 맞아요. 하지만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훨씬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쿨렐레를 배운다고 해보죠. 목표를 제이크 시마부쿠로처럼 연주하기로 잡으면 바로 포기죠. 네, 시작도 전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여자친구 생일에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반주하며 불러줄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야 하면 어떨까요? 와, 갑자기 뭐랄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목표가 아주 구체적이고 감성적이고 달성 가능해지네요. 내가 뭘 연습해야 할지도 명확해지고요. 복잡한 솔로 연주가 아니라 딱 필요한 코드 몇 개만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불가능해 보이는 기준 대신 스스로 설정한 이만하면 충분히 잘하는 수준을 목표로 삼는 순간 접근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초기 좌절감을 이겨낼 힘을 얻고 꾸준한 연습을 가능하게 만드는 심리적 원동력이 되는 거죠. 네네. 이게 바로 네 번째 원칙, 기술을 하위 기술로 분해하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쿨렐레 연주라는 막연한 기술이 C, G, A, M, F 코드 잡기, 간단한 스트러밍 패턴 익히기 같은 구체적인 하위 기술로 쪼개지는 거죠. 그럼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유튜브 영상 편집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걸 분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영상 편집이라는 거대한 산을 보고만 있으면 막막하죠. 네, 막막해요. 하지만 이걸 분해하면 1. 영상 소스 불러오고 정리하기 2. 불필요한 부분 잘라내기 이걸 컷 편집이라고 하죠. 컷 편집. 3. 자막 넣기 4. 배경음악이랑 효과음 추가하기 5. 색 보정 아주 살짝 하기 6. 최종 영상으로 출력하기 오! 이렇게 6개의 하위 기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정복하려 한 작은 언덕들처럼 보이지 않나요? 와, 훨씬 명확해지네요. 첫 20시간 동안은 이 중에서 1, 2, 3번만 완벽하게 익히는 걸 목표로 삼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기술을 쪼갰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의외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10번째 원칙, 양과 속도를 강조하라. 네, 이게 좀 의외죠. 아니, 보통 연습은 질이 중요하지 라고들 하잖아요. 연습은 완벽을 만든다고 하고요. 그런데 책에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질보다 양, 완벽함보다 속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거 혹시 실수를 계속 반복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흐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건 실수를 해도 좋으니 일단 많이 해보라 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책에 소개된 도예 수업 1화가 이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해줘요. 네, 들어보고 싶네요. 교수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학기 말에 제출한 최고의 작품 하나의 질로 평가받고 다른 그룹은 제출한 작품 전체의 무게, 즉 양으로 평가받는다고 했습니다. 와, 흥미로운데요. 결과가 어땠을지 정말 궁금해요. 상식적으로는 최고의 작품 하나에만 집중한 질 그룹이 더 잘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학기 말에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작품들은 모두 양으로 평가받은 그룹에서 나왔습니다. 정말요? 네. 질 그룹은 완벽한 작품에 대한 구상과 고민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반면 양 그룹은 수많은 실패작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흙을 다루는 법, 물레를 돌리는 법, 유약 바르는 법 같은 핵심 기술을 몸으로 터득했던 겁니다. 와, 즉, 초기 단계에서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학습을 방해하는 가장 큰 감정적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사실 제가 뭘 배울 때 초반에 금방 그만두는 이유가
왜 난 이것밖에 못하지? 하는 그 자괴감 때문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냥 괜찮아. 일단 100개만 만들어 보자. 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훨씬 부담이 덜하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심리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요? 다료에 언급된 연습의 몇껍질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네, 어렵네요. 하지만 우리 모두 이걸 경험해 봤습니다. 혹시 처음 비디오 게임 하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아, 네, 기억나죠. 처음 15분 동안은 캐릭터를 앞으로 걷게 하는 것조차 버벅대다가 어느 순간 점프도 하고 아이템도 쓸 수 있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실력이 확 늘죠. 그 초반의 엄청난 실력 향상, 그게 바로 멱법칙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초반에 양을 강조하는 연습은 바로 그 가파른 학습 곡선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그 가파른 학습 곡선을 제대로 타려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빨리 알아야 할 텐데요. 그렇죠. 혼자서 연습하다 보면 이게 맞는 건지 틈인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8번째 원칙, 빠른 피드백 고리를 만들어라가 중요해집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최대한 빨리 그리고 자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가장 좋은 건 코치나 멘토에게 직접 배우는 거겠죠?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대안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를 배운다면 언어 교환 앱을 통해 원어민과 5분이라도 대화해보고 내 발음이 통하는지 바로 피드백을 받는 거죠. 아, 즉각적인 피드백. 네. 발표 연습을 한다면 스마트폰으로 내 모습을 녹화해서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피드백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연습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습니다. 바로 학습 원칙인데요. 네, 연습 전 준비 운동 같은 거죠. 20시간의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혹은 연습과 병행하면서 해야 할 것들이죠. 첫 번째 원칙이 기술과 관련 주제를 리서치하란데 이거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리서치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하하, 정확히 그 함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서치는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아, 다행이네요. 저자는 딱 3권 정도의 책이나 강의 자료를 훑어보는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말해요. 목적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개념이나 패턴을 파악하는 겁니다. 아하, 즉, 앞서 말한 기술 분해를 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 하위 기술인가를 가려내는 작업인 셈이죠. 20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사전 정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학습 원칙이 아주 대담합니다. 능력 이상의 수준에 과감히 도전하라. 네.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되고 혼란스러울 텐데 그걸 피하지 말고 오히려 파고들라고요. 이건 좀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고통스럽지만 성장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일단 부딪혀보면서 아,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이 개념이 여기서 이렇게 쓰이는구나라는 걸 파악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이라는 거죠. 혼란을 느끼는 것 자체가 학습이다. 네, 그 혼란스러움을 인지하는 것이 명확성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연습을 통해 경험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안개 속에 있던 그 개념들이 퍼즐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현실적인 조언인데요. 6번째 원칙, 환경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라. TV,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는 물론이고 좋은 의도를 가진 가족이나 동료 같은 생물학적 방해 요소까지도 미리 차단하라고 하더군요. 이건 저도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한 번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마음먹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옆에 있던 스마트폰 알림이 한 번 울리니까 아하. 잠깐만 확인해야지 했던 게 20분 넘게 이어지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아무것도 못했죠.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군요. 저자는 의지력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연습할 땐 그냥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거나 전원을 꺼버리는 식으로 방해받을 가능성 자체를 원천 봉쇄해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결국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1만 시간이라는 거대한 숫자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보다는 초반의 좌절감을 극복하고 재미라는 이륙 지점까지 도달하게 해주는 똑똑하게 설계된 첫 20시간의 집중적인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이건 단순히 취미 생활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업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사고방식입니다.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가장 큰 장벽은 우리의 지능이나 재능이 아니라 바보처럼 보일까 봐 두려워하고 시도하기를 겁내는
감정적인 장벽이라고요. 자,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있던 하고 싶은 일 목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그 중에서 딱 20시간만 투자해서 실패해도 좋으니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기술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쩌면 그 시작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감정적 장벽은 과연 무엇일까요?